태극신검 2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판자 혹은 파멸자로서의 절대자, 기실, 역사 속에서 파멸자로서의 절대자의 뜻을 찾는 것은 신검을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고 삼매를 수행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파멸적 국면에서는 특정 집단들 및 특정 인간의 성격이 투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번영의 원리나 새로운 문명의 탄생은 선명하게 드러남이 없이 물 흐르듯 진행되기 때문에 구체적 원리를 포착하기가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자로서의 절대자를 찾기는 쉽죠. 개인이건 집단이건 멸망하는 사례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조선의 멸망에서도 심판자로서의 절대자를 발견할 수 있죠. 절대자의 뜻도 발견할 수 있고 관심만 가지면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는가, 절대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꼭 발전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찾기는 어렵죠.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고대 농경국가의 흥망성쇠의 원한 과정은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쉽게 관찰되는 것으로 분석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고대 농경국가에서도 심판자로서의 절대자의 뜻이 절대자를 찾을 수 있죠. 절대자의 뜻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고대 농경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국가가 원한 과정의 형태만 다르지 본질은 다르지 않기에 고대 농경국가 역시 연구해야 할 가치가 생깁니다. 예, 주석이 있죠. 현대국가 및 현대국가의 제도 역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대국가 및 고대국가의 제도가 발전하며 질적 전환한 것이기에 현대국가 및 현대국가의 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국가 및 고대국가의 제도를 알아야 한다. 그렇죠. 현대국가나 현대국가의 제도,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죠. 씨앗들은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지요. 미래도 마찬가지죠. 현재에 있는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미래의 국가나 미래의 국가 제도가 생기겠죠. 대부분의 인간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을 바탕으로 한 현대국가에서 영원한 과정 역시 하나의 뚜렷한 형태로 이래저래한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 시대 제도가 도래했고 얼마 되지 않았죠. 그에 반발해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제도가 또 역시 등장했고 또 공산주의에 입각한 국가도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많이 생겼죠. 그래요. 멸망도 하고 이를 회전은 했죠. 그래요. 시장지배 시대 제도와 시장지배 시대 제도 국가에 대한 내용 속에서 절대자의 뜻을 찾는 것도 찾는 게 어렵지 않다는 말이겠죠. 고대 농경국가에서의 원한 과정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지에 입각해 토지 분배가 비교적 적절하게 분배되면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그렇죠. 토지는 개간이나 전쟁을 통해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데 그에 비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 가능한 토지가 획득되지 않으면 정리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빈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주귀족들은 여러 동기들로 인해 동기들에는 어떤 게 있느냐 사회적 유력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여러 자손들에게 부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겠죠. 귀족들은 여러 동기들로 인해 현 시대와 형태는 다르지만 고리를 이용한 금융업을 시작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금융업으로 볼 수 있겠죠.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켜 빈민들을 양성하며 노예들을 생성시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사회적 위력을 증가시키려는 귀족 집단은 비율적으로 소수가 되어 오히려 사회적 위력은 상대적으로 적어집니다. 수탈을 당한 빈민들 역시 및 노예들은 다수가 되어 사회적 위력은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렇죠. 귀족이 수탈을 하면 소수의 부가 커지니까 강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수사를 당한 빈민들 및 노예들이 다수가 되면 사회적 위력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치부를 하지만 사회적 위력은 약해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회적 위력의 변동은 다수를 이용하는 집단에 의해 하나의 국가 형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거나 외형적으로 크게 축소됩니다. 다른 국가일 수도 있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과정 속에는 타국과의 전쟁, 폭동, 반란이라는 형태가 관찰됩니다. 고대국가 멸망하기 전에는 멸망하는 형태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폭동으로 인해 멸망할 수도 있고, 반란으로 인해 멸망할 수도 있고, 전쟁으로 인해 멸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도 절대자의 뜻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양적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진리의 극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라. 만일 사회적 위력으로 다른 인간 다른 집단을 약탈하면 파멸을 선고하리라. 그래요. 이 고딕체로 쏘는 건 뭘까요? 이거를 쓰니 이가 마음에서 발견한 그래요. 요동빈식으로 얘기하면 어의 소리라고 생각한 것이죠. 확실하다 이러면서 고딕체로 썼겠죠. 현대 국가에서의 원한 과정 역시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단지 무대가 바뀌었고 주연 조연을 맡은 인물들의 옷이 바뀌었고 사용하는 소품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형태가 달라졌는데 구성이 복잡해져 마치 다른 과정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질이 같다는 것은 세력들의 사회적 위력의 변동이 쇠퇴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극단적인 형태는 공산국가이고 완화된 형태는 복지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니 공산국가의 멸망하고 공산국가들의 시장 도입 및 자본 유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유럽 국가들의 계획 정책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 칠레 등 남미 국가들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최근에 사회주의를 시행한 국가들이죠. 처음이 끝이고 끝이 처음인 원한 과정은 형태만 바뀌었지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형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형태가 변했지만 본질은 같다.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빈민 양성 형식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살펴보려면 우선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채권 채무 관계는 무언가를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고받는 행위상의 시기적 불일치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형식입니다. 주고받는 행위가 받는 행위의 그 시기적 불일치가 발생할 때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선 기업 간의 거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간의 거래는 필연적으로 주고받는 기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공간상 물건을 인도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경우 화폐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흐른 뒤 물건을 인수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선불이라고 합니다. 돈을 먼저 지급하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경우가 기업에서 발생하겠죠. 요즘에는 상거래 방식이 많이 발전하면서 개인의 거래도 많이 발생하죠.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면 그래요. 화폐를 먼저 지급하죠. 그럼 채권자가 되는 거죠. 물건을 받기 전까지. 여기서 화폐를 지급한 자는 채권자가 되고 물건을 인도한 자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 간의 상거래상 물건들의 인도와 화폐 지급 시기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생겨난 수단이 기업어음인데 기업어음을 발행한 쪽이 채무자가 되고 기업어음을 인수한 쪽이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먼저 받아요. 어음을 써주겠죠.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그럼 어음을 써준 이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기업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 화폐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하여 유연을 확보하지 못하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업이 채권이나 기업어음 발행이 가능해져 조달 수단이 다양해지고 발전하였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화폐가 수중에 없어 미리 빌려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빌려준 쪽은 채권자가 되며 빌려받은 쪽은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요. 기업이나 채권 같은 거는 지금 같으면 어떨까요? 사도 될까요? 사면 안 좋을까요? 채권이나 기업어음도 가격 변동이 있죠. 그래요.
시중금리가 낮을 때 팔고 시중금리가 높을 때 사는 게 맞죠. 채권이나 기업 뭐 거의 고점에 다다랐다 이러면 사면 되는 거죠. 지금 시점이면 사도 괜찮아요. 이런 채권이나 기업 안전한 걸 사야 되겠죠. 뭐 국채 같은 건 또 괜찮을 것이고. 하여간 화폐가 수중에 없어 미리 빌려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빌려준 쪽은 채권자가 되며 빌려받은 쪽은 채무자가 됩니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적 영역에서 채권자의 목적은 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때는 원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원금 플러스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원금을 빌려주었는데 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뭐 가족 같으면 다르겠죠. 빌려주는 행위에도 못 받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자를 얻지 못하면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업들 간 이러한 거래에도 불이익가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논하는 것은 주제에서 벗어나니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채권 채무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생계형과 사치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생계형 채권 채무 관계는 본질상 고대 농경국과 동일합니다. 실직 후 생존 수단 확보를 위해 혹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소득이 끊기거나 급격히 줄어 필수품 마련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화폐 확보를 위해 사회에 현존하는 채권 채무 형식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 금융권이 어떤 형태로 행동을 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뭐 그렇죠. 은행이나 뭐 은행과 유사한 금융기관들을 가리키겠죠. 우선 개인들에게 일일이 신용 등급을 부여합니다. 실직을 하거나 소득이 줄면 신용 등급을 낮추며 고금리로 대출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죠. 소득을 발생시키고 증가시키며 대출 원금을 줄여나가면 신용등급의 변동이 없는 관계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대출 금액이 늘어나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개별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며 약탈의 열을 올립니다. 그렇죠. 신용등급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죠. 설사 원금과 이자를 잘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요. 만일 채무자가 제2금융권과 거래하면 신용등급을 더 하락시키며 끝없이 금리를 올립니다. 몇 년을 고생한 개인이 어느 정도 소득을 발생시키는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이자를 지급하면 남는 게 거의 없게 되고 신용등급이 더 하락할 경우 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면 원금 상환하라고 합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 뭐 큰 차이는 없겠죠. 한국과 같은 여러 나라들은 뭐 정부에서 중앙은행 정부라고 볼 수 있는 중앙은행 또 고금리 정책을 쓰잖아요.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걸로 보이죠. 물론 이 경우는 기업에 해당되는 것인데 수법이 고대 농경사회에 비해 정교해진 것 외에는 과거 귀족들이 사회적 위력에 의존해 버렸던 행위와 본질상 동일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채권 재무 형식의 경우 사회적 분업이 잘 되어 있어 카드를 통해 고리의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캐피탈사를 통해 고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 형식을 통한 합법적 수탈이 완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방식으로 고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한국에서는 1998년 신한은행에서 도입하여 전체 은행에서 이 시스템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요. 신용평가가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약탈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최고 수준의 악들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고대 농경국가의 멸망하는 핵심 요인 중 한 개가 고금리를 이용한 대출이라고 했어요. 그래요. 카드를 이용하는 게 오래전부터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건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바탕에서 소비를 했지. 현 시대처럼 카드가 널리 유포되지 않았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도입인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 소비를 크게 진정할 수 있지만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치죠.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거예요. 일시적인 그래, 효과를 위해서 장기적인 효과를 포기한 격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짓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합법화되어 법의 보호 아래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관념의 발전 역시 고대 농경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리를 이용한 채권 채무 형식 예나 지금이나 좀 완화는 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인간들은 국가를 망에 이르는 선택 정책들을 결정하고 집행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그러한 이들이 주축이 됐죠.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역사 발전에 있어서 도축인 양적 성장과 정의 개념 및 원리 그리고 정부의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첫 번째이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두 번째입니다. 고리를 합법화하면 또 이익을 보는 이들이 있겠죠. 정부의 기능은 또 뭔가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래요. 재산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설사 자기가 대립하는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양적 성장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면 그 방식을 배워야 하고 정의를 인지했다면 정의에 반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던 습관에 길들여져 있고 양적 성장과 정의 국가의 기능을 정부의 기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선택을 하고자 하니 쉽게 악령의 유혹에 빠지고 망에 이르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석이 있죠. 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이는 다음의 글을 보면 된다. 악령 1, 2 인터넷 주소도 있죠. 번영의 길도 망하는 길도 선천적인 흐름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욱 현실성이 있고 필연성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로비를 해서 그래요. 고리를 통한 채권 채무 형식이 합법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치형 채권 채무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 부분은 필수품을 위해 쓰고 일정 부분은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치품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만일을 대비해 저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소득이 상품으로 이어지니 소비할 수 있는 가치의 최대치는 소득의 크기인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소득 범위 이내에서 사치품을 구매하여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카드를 통해 상품을 소비하고 후에 지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소득에서 상품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상품 소비가 우선 이루어지고 소득은 카드 대금을 막는 지불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카드사는 일부만 결제해도 연체가 안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고리 대금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절제력이 있는 사람들 경우도 항상 절제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형식에 빠져 채무자로 전락하며 절제력이 아주 강한 사람도 지인의 간곡한 부탁에 돈을 빌려주고 카드로 우선 소비하고 결제하게 되는데 대체로 지인들은 빌린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채권 채무 형식에 빠져 살게 될 가능성은 큽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수탈 형식을 완성시켰는지는 조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조사해봤자 뻔할 것이며 특정 인간이나 특정 집단에 특별한 감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죄는 작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횡행하게 한 죄는 작지 않죠. 고대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악이라는 거예요. 큰 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의 역할은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지, 그렇죠. 조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채권 채무의 형식의 경우 사회의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금지시키는 것이 옳으며 필수적인 경우에도 무이자는 아니더라도 저리도 동등하게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고대의 제국들이 쇠퇴와 멸망도 이 채권 채무 관계의 무분별한 적용이 핵심 원인이었으며, 그렇죠. 핵심 원인이 하나가 됐죠.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현대 국가도 경제적 위기 저변에는 무분별한 채권 채무 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조차도 27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해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라 하죠. 국력이 크게 위축한 적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현 시대에서 고대의 그러한 일들이 사라졌네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개인들을 불행하게 하고 국가를 어렵게 하는 거죠. 항상 관찰이 돼요. 그래요. 2017년에 이글스리는 이미 그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으로 태일금화정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심세 즉 식세. 대체로 마음이 가늘어지면 숨도 가늘어진다. 가늘어진다. 이거는 어떤가는 신의 속성으로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대체로 마음이 가늘어지면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같아지면 숨도 가늘어진다. 나타나는 것도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심일 즉 동기심. 마음이 하나가 되면 기가 움직인다. 그렇죠. 마음에 의지가 생겨나서 어떤 하나에 집중하면 기가 움직인다. 기는 뭘까? 마음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표상이나 관념. 표상이나 관념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 그걸 기로 보면 되겠죠. 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식세 즉 심세. 숨이 가늘어지면 마음 역시 가늘어진다. 나타나는 것이 어떤가는 신과 같아지면 마음 역시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다.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 기일 즉 동심야. 기가 하나가 되면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죠. 마음이 하나가 되면 기를 움직이고 기가 하나가 돼도 마음을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신필선지 양기자.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길을 길러야 한다. 그래요. 정신은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고 계속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드러난 상태로 있게 하려면 길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심 무처 입수. 마음으로 뭐 어떻게 처음 시작할 수는 없다. 시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연기 위지 단예. 그러하기에 길을 실마리로 삼는 것이다. 소위 숨기지 수야. 순수한 길을 기르는 것이 그래요. 그래요. 길을 기르는 것이다. 순수한 길을 지키는 것이 길을 기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순수한 길은 뭘까요? 어떤가는 신의 기, 그것을 가리키겠죠. 3뜻을 보겠습니다. 마음에 나타나는 것에는 표상이나 관념이 있는데 표상이나 관념이 되기 전의 상태를 기로 지칭하기도 한다. 철로 만든 여러 형태의 도구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도구가 되기 전에 철이 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대체로 어리작용이 일어나 어떤가는 신의 소리가 들리면
마음도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다. 기가 한번 움직이면 마음을 움직인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계속 머무르기 위해서는 길을 길러야 한다. 또한 마음으로 시작할 방법이 마땅히 없으니 길을 실마리로 삼아야 하는데 마음에도 넋의 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 마음이 있고 어리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마음이 있으며 기에도 넋의 기가 있고 어리 기가 있다. 어리 기를 시켜나가는 일이 길을 기르는 일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마음으로는 당장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길을 길러야 한다. 기가 변해서 된 게 소리나 관념이나 표상이죠. 그렇죠. 관념과 표상을 어떤가는 신과 같이 만들고자 노력을 하면 기것이 길러지는 것이겠죠. 구체적인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